제도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 브라질 국채입니다. 자, 모든 금융상품이 완벽한 금융상품이 없듯이 이 브라질 국채도 명과 암이 확실한 그런 금융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제가 팩트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소통하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국채가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그때 한창 이 브라질 국채가 물리신 분도 있고 새로 투자하신 분도 있고 물타기 하시는 분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브라질 국채가 메리트가 있었던 점은 바로 이 이자와 매매차익, 환차익까지 모두 비과세라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조세 협약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비과세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 거액자산가들, 일단 이 금리가 높다라는 거, 10% 가까운 이자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다라는 그런 부분이 거액자산가들이 많은 이자를 굴리는 데 있어서 좀 메리트가 있었던 이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몇 년 있다가 바로 이 증권사 인생에서 하드모드를 제가 스스로 겪게 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가장 지금 생각해도 최악의 상품은 이 메리츠의 주식형 펀드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10년대 초에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투자 성향들은 다 펀드였습니다. 지금처럼 ETF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요. 주식은 이제 하시는 분만 하시고 해외 쪽 상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고, 한 5년 뒤에 중국 이제 후강통, 성강통이 개방이 되면서 그때 한창 중국 증시가 약간은 각광을 받다가 바로 고꾸라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사이 틈새를 노리던 게 바로 이 브라질 국채였습니다. 이제 브라질 국채를 보시면 일단 이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때 이제 메리트가 좀 있었지만 얼마 안 있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디폴트 위기가 나오면서 일단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연이자 10% 정도의 그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더라도 국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국내 주식형 펀드입니다. 진짜 힘들었던, 특히나 이 대표님 아시죠? 존 X분. 그분이 맨날 나와서 현재까지도 이 자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지금의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자산운용사분들은 대부분의 물론 이 대표직이 임명제다 보니까 그 위에 오너회사에서 임명하면서 약간 바지 형태로 2, 3년 정도 회사를 이끌어주면서 약간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기들은 좋다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인 저한테는 참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다가 몰빵했다가 참 많은 그 교훈을 안겨줬던 이제 그런 펀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사명까지 바꿔가면서 또 다른 또 제2의 또 행동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고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심지어 얘네들은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그 ELS, ELB도 홈페이지 가보면요, 엄청 옛날 것만 있어요. 기본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이 예의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라임과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였습니다. 자, 라임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 약 80% 정도의 수익률을 내면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수익률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메자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부실 회사들을 좀 장난질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이 결국 다 해먹고 큰 사태를 일으키면서 고객들한테 피해를 줬던 이제 그런 상품이었고, 디스커버리는 핀테크라는 상품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연이자 7%를 매월로 분할해서 줬던 이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약 60만 원 가까운 이제 그런 매월의 이자 배당을 바탕으로 사세를 키웠었는데, 이제 디스커버리가 결국에는 이제 부실 대출과 그 적격 대출 그 사이에서의 그 대출 이자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실이 발생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디폴트가 나게 되면서 현재까지도 이 디스커버리 상품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3루트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브라질 국채를 지금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히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명과 암을 말씀드렸지만, 암도 만만치 않지만 일단 좋은 시나리오가 다 겹치게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1억 원이 15년 뒤에 4억 1천이 되는데 이게 기본값입니다. 환차액에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게 되면은 사실상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나는 그런 구조인데, 자, 매년 10%를 배당 성장률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자도 현재 표면 금리 수준인 10% 정도를 대입했을 경우에는 일단 바로 1기 말에 1억 1천만 원이 되고 이걸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금이 0이기 때문에. 자, 복리 효과를 계속해서 누려가면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무려 150%의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복리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커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1천만 원 늘어날 게 여기는 이제 거의 한 2,500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단 시드를 빨리 1억을 만들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산을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컴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제 그런 국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년까지가 되게 되면 4억 1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원 해알 환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면서 들어갔던 이 브라질 국채가 결과적으로는 브라질 현지 환율로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628원에서 떨어졌을 때는 19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92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손이 거의 70%까지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한 방 맞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국채 수익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채권은 이 더 높은 금리를 향하게 마련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의 금리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배당을 받아서 10%는 좋은데 환율에서 그리고 가격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감당이 안 되고 대부분은 마이너스 50%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마무리를 했던 이제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브라질 채권입니다. 자, 브라질 국채의 이면을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요. 일단은 금리는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틀리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내가 그때 맞다 했지 않느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는 수많은 그런 경제 선행지표, 후행지표 그리고 동행지표들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엮여지게 되면 더더욱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 금리의 영역입니다. 이제 16년도가 사실 피크인데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여기서는 무조건 이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환율의 수준이 400원에서 600원, 600원에서 190원, 200원, 현재로서는 한 260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환율처럼 1350원, 1370원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50%씩 막 60%, 70%씩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을 겪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엄청난 위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았거든요. 브라질이 안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금리가 10%나 준다고 하면서 많이 들어갔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샀던 이 국면부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환율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2, 3년 버티다가 다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환율이 안정되고 또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근데 조금 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사실은 명과 암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는 일단 이 너무나 전국이 혼란스러운 그 유럽의 디폴트 위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스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브렉시트 한다고 난리였고요. 아무튼 그 당시를 전후해서 이 참 국제 질서가 어지러웠던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브라질의 경기 침체가 20년 만에 뭐 최저 수준이다 이러면서 맨날 브라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망하겠냐 하면서 들어갔던 분은 브라질은 안 망하는데 본인 계좌는 좀 좋지 않은 상태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브라질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브라질 국채의 흐름들을 보면 일단 만기가 1년부터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장기도 있고 단기도 있고 그에 따른 장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단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표면 금리는 약 10% 정도를 보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는 보장이긴 하지만 이제 이종통화 간의 환득실이 뭐냐면
원화를 그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를 해화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환이 두 번 바뀌게 됩니다. 자, 물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달러 환율로 그 브라질 해화를 사지 않고 고정하는 형태의 그런 해지 형태의 상품이 있긴 하지만 걔는 마찬가지로 그 환 해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환 해지까지 고려하기에는 정말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시점에 브라질 해화라의 추이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은 뭐 가타부타 하면서 뭐 그 변동폭이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십 원씩 움직이고요. 이 몇십 원씩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환율하고 다르게 이 폭이 작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브라질의 기준금리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난이도 상의 상품인데 지금 이제 브라질의 금리 상태는 점점 하락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금리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채권의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여기서 산 채권은 금리를 13.75% 주지만 여기서 산 채권은 1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산 점점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채권을 빨리 매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해져서 기본적으로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자꾸 떨어지는데 이러면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아까 보셨던 해화라 환율도 뭐 크게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 지금 외화 국채 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일에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이제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서 브라질 국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희 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새로 들어오신 이제 멤버십 회원분도 요 부분을 얘기하셔가지고 마침 또 제가 방송에서 좀 제 의견을 전달하고자 만든 건데 메리트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논리가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10% 주는 게 사실 잘 없잖아요. 지금 뭐 제피나 우리나라 그 타미당 같은 것도 10%가 채 안 되는 그런 금리입니다. 자, 달러는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달러를 지금 싸게 바꿀 수 있는 약간은 그런 찬스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자가 달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의 금리를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 미국 지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는 또 약간 애매한 국면이 있어요. 나스닥을 지금 들어간다, 엔비디아를 보고 지금 들어간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의 신용등급이 최근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 간 협약으로 올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금투세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에서는 이 부분이 약간은 더 애매해질 수 있어요. 자, 브라질 국채 신용등급입니다. 지금 이제 트리플 A부터 이제 WB의 플러스 이하 등급은 투기 등급이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B 제로는 이제 투기 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국제 신용 등급에서는 WB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최근에 브라질은 WB-에서 이제 그냥 WB의 그 2분으로 상향이 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 등급이 올랐어요. 떨어진다라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신용 등급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 등급이긴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산이 많이 크다, 근데 이 비과세가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해지하실 생각 없이 그냥 이자를 평생 받으면서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상 돈이 필요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때 돈을 빼야 될 때 이게 타이밍이 안 맞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은 저를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국은 참고로 이제 트리플 A, 한국은 AA-입니다. 신용등급이 차이가 꽤 있죠. 자, 그리고 브라질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우려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를 보유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이미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억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10년만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 10%씩 하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십니다. 원금이 보장이 될 수 있어요. 10년을 투자하시면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자를 원금을 뺄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급한 돈은 뒤로 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자, 근데 이게 환율이 아까 보셨다시피 50%씩 움직입니다. 50%, 70%씩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고, 자, 금리 상승 시에는 국채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보다 이 10%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3%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 5%에서 움직이는데도 채권의 가격의 변동폭이 생각보다 커요. 자, 그리고 양방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자만 나오고요. 환율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집니다. 달러 이자는 하락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달러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브라질이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짜집기를 해왔으니까 참고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보면, 일단 23년도에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1%였습니다. 그렇지만 24년도에는 일단 반토막이 났어요. 1.7%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 25년에는 이제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개발도상국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이머징들은 한 5% 이상, 최소한 중국보다 더 혹은 이제 중국만큼은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은 5.2 정도 4%대 초반 중반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브라질의 1.7% 정도라는 것은 거의 뭐 사우스 아프리카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 국제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는 브라질은 낮다. 그렇지만 역성장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질이 1.7% 정도로 전망했고, 이 코트라에서 나온 겁니다.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일단 하향 전망을 하긴 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높이는 부분도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는 부분이, 일단 브라질의 GDP 쪽에서는 생각보다 악평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최근 거예요. 2024년 경제 전망입니다. 수도편으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도 심지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을 써놨고요. 일단은 22년 3월 초 이후에 이제 금리 수준이 가장 낮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24년 기준금리를 최종적으로는 9%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낮아진다라는 거고요. 25년도 낮아지고 26년도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일단 최소한은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국채 가격이 빠지는 것은 방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낮은 국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달러랑 헤아라의 환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변화 없이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일단은 국채금리의 안정화 수준, 그 다음에 달러와 헤아라 환율의 어떤 이제 안정화 수준에 있어서는 두 가지는 전문가들은 크게 어떤 우려하는 부분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한 가지 더 걸림돌은요, 바로 이 금투세입니다. 자, 금투세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냐면, 일단 국내 상장된 주식과 펀드, 특히나 공모 형태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공제해주면서 5천만 원이 넘는 거에 대해서만 22%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득과 실은 나중에 따지시고요. 자,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등을, 원래는 채권의 그 매매 차익은 비과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 공제를 250만 원만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브라질 국채는 양국 간의 협약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관련된 이자와 배당, 그 다음에 국채 매매 차익, 환차익은 비과세로 해주기로 했었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 브라질 국채에 대한 예외 조항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 예정일을 앞두고 지금 사실은 저희 증권사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찬성, 반대 뭐 의견을 좀 각각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은 많이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라고 하고 있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는 팔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물량이 나올 거니까. 이전에 물량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물량이 나온다라는 것은 몇천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몇천억이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브라질 국채가 투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채권 가격이, 그런 영향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팔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놓고는 사자라고 지금 또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이면이 있어서, 일단 금투세가 25년 1월 1일에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차익 물량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혹시나 시행이 안 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연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금투세가 일단 여기 브라질 국채에는 최대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논점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일단은 소득세니까 개인한테만 부과되는 게 제일 안습이에요. 왜냐하면 법인은 안 냅니다. 법인 안 내고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만 내는 거고 사업자 소득세만 내는 거예요. 자, 수익이 3억 원 이상 되면은 증세입니다. 원래는 이제 주식에 대한 매매 그 세금이 없었잖아요. 양도세만 내고 끝났었는데 일단은 증세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5천만 원 이상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1억이 났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22%를 내셔야 됩니다. 3억이 넘어가면 27.5%를 내야 돼요. 아주 안 좋은 이제 국내 주식 다 죽이는 건데, 거래 수수료는 낮춰주니까, 거래 수수료는 지금 현재 0.15 내고 있는데 낮춰주니까 단타만 쳐라라는 거죠. 왜냐면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5천만 원 넘어가면 안 좋으니까 손해통산도 해주겠다, 뭐 이런 2월 없다라는 거 해주고 있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가 신규로 추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문제는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가장 이제 표면적인 문제 이외에 이면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때려놓게 되면은 뭐 나는 5천만 원이 안 될 거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주식 시장 전반의 그 시장 위축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대주주 이외에는 비과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 효과로서 대주주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새로 주식을 뭐 나는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한 10억이 생겼어요. 국내 주식 하겠습니까? 혹시나 5천만 원 5%만 수익이 내더라도 22%씩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표면적인 이외에 국내 시장 전체적인 그 어떤 위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도 원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효과가 없었었는데 비과세였는데 과세 효과를 내면서 결국 국내 자금이 외국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코인은 기타 소득세로 22% 분리과세 된다라고 하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 ETF를 하겠죠. 왜 국내 투자합니까? 어차피 세금 똑같이 낼 거면 해외 ETF를 해서 나스닥을 사죠. S&P를 사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국장이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코인은 22% 분리과세 되고 끝납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 옛날처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안 하세요. 1억, 2억, 10억, 20억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인 투자가 분리과세가 되면서 22% 내면 종합소득금융과세, 종합소득금융과세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은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브라질 국채 투자 별점은 3개입니다. 왜냐하면 명가함이 너무 확실하고 자산가들은 조금 꺼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9% 이하까지도 전망하는 상태이고, 그렇지만 적립식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환율이 많이 변동하지만 어쨌든 적립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평균 가격에 수렴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환율에 대한 변동이라도 줄여보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브라질 경제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디폴트 위기는 일단 당분간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침체 위기는 일부 벗어난 전망이지만 경제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처럼 새 투자 시점에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생각보다 투자가 길어질 것 같다라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일단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그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그 소비나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금투세 불발입니다. 금투세가 불발됐을 경우에는 브라질 국채가 다시 한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브라질 국채 하시는 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목에 좀 자극적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써놨어요. 자산 형성 과정이면은 좀 해볼만 합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투자 경험, 브라질 국채를 해봤다는 것은 사실 거의 좀 마지막까지 간 겁니다. 이거 뭐 파생 상품 이전에는 거의 사실 브라질 국채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시거나 혹은 소액 포트폴리오로 적당하게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멤버십 홍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오픈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홍보를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재테크 방송이나 재테크 속보나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것들 빨리 속보를 드릴 거고, 추천 포트폴리오도 드릴 거면서 그다음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뉴스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분명히 도움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제도권이 잘 합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면은 이 모든 혜택을 같이 포함해서 갈 거니까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